이번 시간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바리깡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최승현, 최희준, 석종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한번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SBS의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사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어느 날 피해자의 부모는 딸로부터 긴박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바로 지금 당장 본인을 살려달라는 문자였었는데요. 이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들은 현장에서 정말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해요. 이 피해자가 강아지 우리에 갇혀서 무릎 꿇은 채로 공포에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동거를 시작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상습적인 폭행, 구타를 당했다고 해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간을 하고 그 장면을 또 촬영까지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바리깡으로 여성의 머리를 두피가 보일 정도로 삭발을 해서 이 여성이 어디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집에 가둬놓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접했고 아직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주로 듣기는 했었지만 현재 피해자의 주장대로 가해자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범죄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다는 점이랑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감금하거나 그 기타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 폭행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 남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되고 법정형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에 흔히 생각하는 게 폭행죄죠.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바리깡이나 다른 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했다 하는 경우는 특수폭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행위를 해온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폭행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습폭행 내지는 상습 특수폭행이 될 수가 있고요. 상습폭행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에 정해진 처벌 조항, 그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습 특수폭행이 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징역 2년 이상 더 가중 처벌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상해죄가 성립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빡빡 잘랐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상해죄가 성립이 되지는 않나요? 신체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경우에 상해죄가 성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머리카락을 자른 것만으로는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머리를 빡빡 자르는 게 뭐 몸에 어디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은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큰 피해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폭행죄나 상해죄를 의율할 수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하네요. 이 사건도 뭐 두피가 보일 정도로 삭발을 시켜놨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상황이랑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재판부에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해자가 원해서 때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폭행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형법상 제3범죄라든가 경우 일부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범죄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성립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설령 피해자의 동의하에 때렸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폭행죄가 성립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거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이 정도 이제 폭행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죄나 특수폭행 혹은 상습폭행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상해나 상해죄가 성립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들이 성립이 될까요? 지금 가해자의 성범죄 관련해서는 형법상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성폭법상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강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강간치상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성폭법,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죠. 이 성폭법이 적용이 돼서 만약에 특수강간 상해라든가 특수강간 치상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형법에서 정하는 처벌형보다 훨씬 더 높게 적용이 될 텐데요. 일단 성폭법상으로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폭법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결과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집행유예 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단순 강간이라든가 강간치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봤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될 수 있는데 이 만약에 성폭법상의 특수강간 상해나 치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이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해당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성폭행을 한 뒤에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사진도 촬영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법상 카메라 촬영 등 이용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다만 이 가해자는 카츠할 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거나 몰래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 가해자가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잠금이나 뭐 비밀번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의 협조 없이는 사실은 이거를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포렌식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가해자의 이 핸드폰에 대해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가해자 쪽에서 핸드폰의 잠금 해제를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영상을 찍은 게 한두 번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차례 영상을 찍었는데 과거에 찍은 영상들을 만약에 삭제를 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이 될까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기종이라든지 그 iOS의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은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포렌식 수사 절차에 관한 정보에 따르면 아이폰에서 한번 삭제되거나 또 초기화됐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카츠할죄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강아지 사는 그 우리에 가둬놨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요. 그 내용으로는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동의가 진정한 동의였는지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일련의 행위들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감금 관련해가지고 가해자 측에서는 뭐 동거하는 사이였었고 같이 가해자 측의 모친과 나가서 장을 보기도 했었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무슨 감금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는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금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장소적으로 국한된 지역에 나갈 수 없도록 그런 행동의 자유를 제약했을 때 감금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사건과 같이 심리적으로 피해자에게 제한을 가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내지는 지금 이 사건처럼 뭐 장을 보러 가거나 마트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글루밍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하급심 판시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금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런 행위도 당연히 감금죄로 의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흔히 그런 가스라이팅이라고 네. 하죠. 이제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막말로 문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지배가 된 상태면은 그 공간을 나간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이제 하급심 판례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감금죄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 흉악범도 아닌데 이게 뭐 언론 기사를 탈 일이냐? 우리 집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석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압수수색의 기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그 해당되는 범죄 사실에 관련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수수색 기준에 따르면 범죄가 얼마나 잔인하냐, 흉악하냐 이런 부분들은 압수수색의 기준이 되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건이 얼마나 무겁고 가볍
가볍냐를 떠나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나 물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얼마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사건도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 근무하셨을 때 다양한 사건들을 보셨을 텐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흉악범으로 볼만하지 않나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검사할 때 이거보다 훨씬 경한 사건인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취급했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체도 결코 가볍지 않고요. 흉악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가해자가 그 사건과 관련된 CCTV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로서 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 CCTV 열람에 대해서는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게 범죄를 입증하고 또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영상을 보면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걸 보여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정보의 주체가 가는 경우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실무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석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내지는 변호사하고 협조하에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하게 해서 그 증거들을 빨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특히나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뭐 하루 이틀 길어야 한 30일 정도밖에 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받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삭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인근의 CCTV들에 대해서 증거보정 신청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가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가해자 측 변호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방어를 할 것으로 보여지세요?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된 범죄들이 있는데요. 아마 가해자 쪽의 변호인은 폭행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현행법상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너무나 형량이 높고 처벌이 무거운 반면에 폭행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이기도 하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변론 전략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뭐 폭행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피해자랑 합의를 시도할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공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 뭐 모든 범죄 사실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입증된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단한 정보만 접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범죄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사실 또 얼마 전까지 법원에 계셨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을 많이 취급하셨을 텐데 만약에 법관으로서 이런 사건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실 것 같아요? 제가 판사였을 때 뭐 비슷한 사건들도 처리한 경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아직 사건이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니고 재판이라는 건 양쪽 증거들을 다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상당히 심한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가 5년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7년 이상이 선고된다라는 것은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석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사건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가했던 범죄 행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언론에서 이제 보이다시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얻은 상처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스토킹 범죄를 비롯해서 데이트 폭력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범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역시도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좀 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영상을 보니까 CCTV를 확인을 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신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가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본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면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피해자는 법원으로 불려가서 이 가해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해요. 이거는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어떡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2차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들고요. 만약에 중범죄로 의율이 돼서 어쨌든 뭐 장기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출소를 하게 되겠죠. 그 출소를 한 이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조금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되고 나중에 그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제도들이 좀 보완이 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이 사건
사건 관련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이제 입수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또 컨텐츠 찍어서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승현, 최희준, 덕종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